안녕하세요. 어느덧 70이라는 나이가 된 여자입니다. 내게 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자식의 몸을 대신하길 바라고 숨이 다한 후에는 자식의 몸을 지키길 바란다는 불경의 말처럼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뭐든 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세상을 살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자라는 자식을 보면서 어떻게 살까 하는 걱정이 줄어들기보단 오히려 느는 게 부모 마음이라는 걸 알겠더군요. 하지만 또 그런 걱정 덕분에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고 사람이 둔하고 느려져도 자식과 관련된 일이라면 청춘을 되찾은 것처럼 정신이 또렷해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 또렷해진 정신으로 이번에 40이 다 된 아들놈을 지킬 수 있기도 했고요. 저와 제 남편 사이에는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방 안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는 평범한 남자아이였죠. 근데 그 성정이 커서도 똑같이 자라 힘들게 대학 졸업장 따서 회사에 취직한 후에도 영 실내에서 일을 하는 걸 답답해 하더군요. 나이 30에 3년 다닌 회사를 때려치우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곧 화물차 운전사로 자리를 잡더군요. 아니, 편한 월급쟁이 일을 관두고 왜 전국 방방곡곡 위험하게 운전해서 다니는 일을 하냐고 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그냥 제 팔자가 그런가 봐요. 역마살인지 뭔지 한 곳에 뿌리 내린다고 생각하면 속이 답답해져요. 운전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제 팔자나 성격에 맞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다고 어머니나 아버지께 일 힘들다고 하면서 기대진 않을 테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들은 저나 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믿고 백수 생활을 하거나 얹혀서 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큰 설렁탕 집을 운영했고 남편은 자재 공장을 운영했으니 부모 재력을 믿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 단호하게 그런 도움 하나 원하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운전사를 선택한 걸 보고 저도 남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저희 아들 가슴 속에는 절대로 새 장에 가둘 수 없는 파랑새가 살고 있다는 걸 말이죠. 아들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외동답지 않게 독립적이긴 했습니다. 사소한 참견이나 도움도 성가셔했고 혼자서 해내는 걸 당연시 여겼었죠. 애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도 알림장 한 번 제게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대학 들어가는 것도 저나 남편에게 물을 것 없이 오로지 지 선택으로 갔고 군대에 갈 때도 입대 일주일 전에 통보하듯 해서 저도 남편도 깜짝 놀랐었어요. 그렇게 자유를 사랑하고 한 자리에 안주하는 걸 싫어하는 놈이 32이 됐을 때 장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남편과 저는 아들의 그 자유로운 성정 때문에 결혼도 늦게 할 거라고 예상했고 어쩌면 평생 혼자 살 거라고 대뜸 선언할 수도 있겠다라고 종종 대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만나는 아가씨가 있고 결혼까지 생각한다니 놀랄 노자였죠. 아니 어디서 만났는데 얼마나 받고 아니 여보 일단 이름부터 물어야지. 그리고 뭐 하는 아가씨야? 휴 아들 숨 좀 돌릴게요. 이름은 김도연이고 저보다 2살 어려요. 그냥 중소기업 회사 다니고 동수가 소개시켜줘서 만났어요. 다음 달이면 만난 지 1년 될 것 같은데요. 어머, 동수가? 동수? 그 최동수 말하는 거야? 민철이 중학교 동창? 맞아요. 동수 이전 직장에서 후배였대요. 아, 동수 이직했다고 했었지? 동수가 명절이면 아직도 우리한테도 선물 보내. 그건 그렇고 너는 1년이나 여자를 만났으면서 네 애비나 애미한테 언질 하나 없어? 저도 이렇게 오래 만날 줄은 몰랐어요. 정식으로 결혼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급작스러운 소식이긴 했지만 저도 남편도 기대가 한가득이었어요. 얼떨떨하면서도 기뻤죠. 말 나온 김에 빨리 해치우고 싶어서 아들에게 바로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고 상견례 날짜도 잡자고 했어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만난 며느리는 참 곱고 예뻤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행동 하나하나가 정갈해서 첫 만남부터 아들이 신부감 하나는 참 잘 골랐다 했어요. 며느리와의 첫 만남이 특별했던 건 좋은 첫인상도 있었지만 며느리가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한 말 때문도 있었어요. 아들에게 먼저 전해 듣기로는 며느리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하고만 살았는데 지금 어머니까지 유방암에 걸려 항암 치료 중이라 혼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혼자 이겨낼 수 있다고 강한 척하지만 늘 아버지의 빈자리를 그리워하고 아픈 어머니를 모시면서 기댈 곳이 필요해 보였다고요. 그래서 그런지 며느리는 제게도 살갑게 잘했지만 특히나 제 남편에게 참 다정하게도 잘하더군요. 결혼식 준비 막바지에 한 번 더 제 집에 아들과 함께 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남편 앞으로 정말 좋은 와인이 들어와서 다 같이 약주를 한 잔씩 마셨어요. 근데 살짝 알딸딸해진 며느리가 지 시아버지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버님, 아버님 제가 진짜 아버님을 종종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 때가 많아요. 어머, 우리 도연이 취했나 보다. 민철아, 도연이 앞에 잔 치워라. 아유, 아니요, 어머님. 저 진짜 취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진짜 제가 아버님이랑 어머님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민철 씨가 질투도 난다니까요. 제가 진짜 딸처럼 잘할게요. 그러니까 저 정말 딸처럼 예뻐해 주셔야 돼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남편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혼자 가슴에 사무치는 그리움을 애써 모른 척하면서 힘들게 살았을까 생각했어요. 그 마음이 예쁘고 또 안타까워서 결혼 전부터 정말 아들의 결혼식이자 또 새롭게 생긴 딸의 결혼식 마냥 챙겼어요. 신혼집에 예물에 예단 혼수까지 저와 남편이 모두 지원해 줬습니다. 아들은 본인이 모아둔 돈으로 결혼식 비용을 냈고 며느리는 모아둔 돈이 없었거든요. 안사돈이 유방암에 걸린 후 수술비와 치료 비용을 모두 혼자 부담해 왔기에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본인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젊었을 적 번 돈을 모두 쓴 건데 어찌 그게 결혼할 때 흠이 되고 장애물이 돼야겠어요? 오히려 잘했다고 등을 두드려줘야 할 일이죠. 저는 며느리에게 결혼 준비는 걱정 말고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집도 혼수도 걱정할 것 없다고요. 물론 아들이 며느리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고 저도 며느리가 예뻐서 그럴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 상견례 날 마주친 동갑내기 안사돈을 보고 가족으로서 기꺼이 뭐든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었어요. 사부인은 그때 유방암 수술이 끝나고 항암 치료를 받던 중이었는데 외동딸의 중요한 자리라고 곱게 가발까지 쓰시고 나오셨더라고요. 사람이 딱 보기에도 수수하고 검소한데 인간적인가 동시에 참 기쁨이 넘쳐서 사돈 사이는 물론 친구가 되고 싶더라고요. 사부인은 어색한지 연신 가발을 고쳐 쓰고 매만지면서 어렵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사회생활 하기도 전부터 혼자니 엄마 챙기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러울 것 없고 자랑스러운 딸인데 제가 늘 걸림돌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네요.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나서 환영받는 모습을 보니 안도가 됩니다. 우리 도연이 며느리로서 가족으로서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게 그 생각이 얼마나 죄책감이 들고 괴로울까요? 혹시나 딸의 결혼에도 누가 될까 조마조마해 보이는 사부인을 보면서 같은 부모로서 엄마로서 그 걱정을 덜어주고 싶다는 결심을 했네요. 그래서 더 기꺼이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에 힘을 썼습니다. 사부인에게는 걱정 마시라. 도연이와 사부인이 우리와 한 가족이 된 다음에는 그런 걱정 안 하게 만들어주겠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모두 부담하겠다고 하는 제게 사부인은 눈도 못 마주치면서 미안해했어요. 저는 그저 어깨를 매만지면서
누가 얼마를 내면 뭐가 중요해요. 우리도 귀하고 소중하게 키운 사부인 딸에게 마땅히 받을 대접을 하면서 데려오는 거랍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힘들 때는 언제든 가족에게 기대시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둘이 알아서 잘 살 거라고, 사부인은 이제 사부인 본인만 생각하고 치료하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아들의 결혼 후에 저는 예쁜 딸과 소중한 친구를 얻었습니다. 며느리도 며느리대로 저와 남편에게 잘하고 아들과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지만 무엇보다 동갑내기 친구가 생겼다는 게 참 기뻤네요. 사부인의 항암 치료가 끝나갈 때쯤에 축하하는 의미로 가족들 다 같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어요. 양가 사돈네가 단체로 여행하는 건 상상도 못 했는데 다 같이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남편은 아들네와 리조트에서 쉴 때 저와 사부인은 차를 렌트해서 여기저기 드라이브를 갔어요. 사부인이 여행 전에 바닷바람 맞으면서 온종일 달리는 게 꿈이라고 했었거든요. 드라이브를 하다가 엉덩이가 베기고 몸이 쑤시면 잠깐 서서 아무 곳이나 들어가 커피를 마시고 수다도 떨었고요. 그리고 다시 바닷바람으로 코를 청소하듯이 달리다가 배가 고프면 또 서서 식당을 찾아 들어가 배를 채웠고요. 여자에게는 다른 여자와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건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친했던 친구들이나 모임은 다 저들 인생 사느라 뿔뿔이 흩어져서 1년에 얼굴 한번 볼까 말까 싶은데 사부인을 만난 이후로 아주 단단한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수다 친구가 생겼어요. 아들의 결혼 생활 7년 동안 변화는 많았지만 모두 좋은 변화들 뿐이었네요. 아들도 운송일을 늘렸고 또 며느리는 둘째 손주를 낳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사부인은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아서 지겨운 항암치료에서 졸업을 했고요. 정말 이대로 살면 훗날 한없이 기분 좋게 떠날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한 일상이었죠. 이대로만 살면 이 생에 미련이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요? 그냥 이대로만 살고 싶은 염원에 하늘이 괘씸하다고 노한 걸까요? 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지 8년 만에 저희 가족에게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불행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설렁탕 집에 나갔던 날 일하다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바로 며느리였어요.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써 큰 돌을 삼키는 사람처럼 제게 설명을 하더군요. 아직도 그 떨림이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지금 민철 씨가 사고를 당했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철 씨가 지금 의식이 없대요. 그 뒤로부터는 솔직히 아직도 기억이 드문드문만 나네요. 식당에서 하고 있던 앞치마 그대로 택시를 타고 며느리가 말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택시 안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수술실에 들어간 후였죠. 아들은 척추에 심한 외상을 입었습니다. 골절이라고 하더군요. 다리까지 심하게 망가져서 의사는 거의 50대 50으로 하반신 마비가 될 수 있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말을 했어요. 아들은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5번에 거친 대형 수술을 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도 저도 아들에게 매달려서 병간호를 했어요. 수술 후에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긴 했지만 그때 아들은 휠체어가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심한 상태였거든요. 보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그 독립적이고 남의 도움 받기 싫어하는 애가 하반신 마비라니 정말 지켜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들은 좌절했습니다. 아들이 병원에서 혼자 휠체어에 앉아서 화장실에 가거나 이동을 하려고 하다가 몇 번을 넘어지고 엎어졌는지 몰라요. 사고를 당하고 수술을 받고 나서는 살들이 모두 예민하고 약해져서 조그만 해도 바로 상처가 나고 멍이 들었거든요. 어째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동안 몸에 나는 상처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았네요. 3번째 수술 후에는 지칠 대로 지쳐서
무건수행에 식음을 전폐하기도 했습니다. 시름시름 말라가는 아들과 함께 저도 며느리도 온 가족이 함께 말라가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며느리를 집으로 보내 쉬게 하고 제가 아들 병실 옆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깬 적이 있었어요. 눈을 슬며시 뜨니 침대에서 아들이 저를 보고 숨을 삼키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그런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우리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에 눈물을 닦고 오히려 씩씩하게 말했어요. 울고 싶을 때는 원 없이 우는 게 좋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울고 있니? 자식이 죽었어.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멀쩡히 다 살아있고 받을 수 있는 치료하고 도움 다 받을 수 있는데 민철아,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어린 정인이랑 희민이도 매일 아빠 만날 날만 보면서 살고 있는데 네가 이렇게 약해지면 쓰니? 보고 기대고 살 아버지가 이렇게 질질 짜고 있으면 쓰냐고. 좋아질 것만 생각하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들은 그 후로 2번의 수술을 더 받고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휠체어를 타야 하고 수백 번의 물리치료 덕에 정말 몇 발자국은 목발을 짚고 갈 수 있는 정도였지만 첫 번째 수술을 했을 때보다 장족의 발전을 한 거였기에 더 희망을 버릴 수 없었네요. 척추나 하반신 신경은 1년이 넘어서도 돌아올 수 있기에 그 신경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치료를 다 했어요. 저도 종종 아들을 재활센터로 데려다주고 집에서 간병을 하느라 고생을 하긴 했지만 정말 고생한 건 매일 24시간 붙어 있던 며느리였죠. 저보다도 더 큰 남편 화장실 수발을 들고 씻기고 입히고 제가 사람을 쓰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해도 며느리는 다른 사람 손에 남편을 맡기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거절했어요. 아들에게 일어난 사고 때문에 며느리를 고생시키는 것 같기도 해서 매달 100만 원씩 보내줬습니다. 사고 보험금이 있긴 했지만 아들은 몇 년 동안 치료받느라 백수고 며느리도 마땅히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애 둘을 키우고 있는데 돈이 좀 깨지겠어요? 정말 최소한의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보냈어요. 아들은 사고 후 집에 돌아왔을 때도 사람들 만나는 걸 기피했습니다. 본인의 망가진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다고 병원으로도 몇 번씩 친구들이나 같은 곳에서 일했던 화물차 기사들이 찾아왔어도 다 돌려보냈거든요. 퇴원하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은 만났습니다. 바로 아들의 오랜 친구인 최동수였어요. 아들에게 며느리를 소개시켜준 인물이기도 한 동수는 아들과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였습니다. 동수는 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도 한 걸음에 달려와 주기도 했고 일주일에 3일은 퇴근 후 병원에 와서 아들을 씻길 때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아들은 그런 동수에게만은 사고 후에도 마음을 닫지 않았어요. 동수는 아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남편도 챙겼습니다. 하루는 연락도 없이 장어와 사골 선물 세트를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놀란 저를 마주 안아주면서 민철이만큼 고생한 게 어머니인 거 다 안다.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시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민철이의 친구로서 큰 도움을 못 주는 것 같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대견해서 저도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정말 친구로서 안타까운 마음뿐만이 아니라 정말 죄책감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들은 예전보다 말이 없어지고 쉽게 우울해했지만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 세상에 회의적이게 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도 퇴원 후에는 병원에서 갇혀 생활했던 시간보다 생기를 되찾긴 했습니다. 열심히 재활 치료도 받고 집에서도 틈틈이 재활 운동기구를 들여서 운동도 했어요. 집으로 스포츠 마사지사까지 불러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몸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게도 또 애들과 며느리에게 미안해서라도 빨리 혼자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을 회복시키고 싶어 했죠.
근데 그랬던 아들이 어느 날부터 이상해졌습니다. 기억을 되짚어 보면 아마 퇴원을 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가 막 목발을 짚고 걷는 연습을 시도했을 때이기도 했어요. 몇 번을 실패해서 발목뼈에 금이 가기도 했지만 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지가 강했던 아들이 어느 날부터 무서운 말을 하기 시작했네요. 하루는 새벽에 자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사고 후로 갑자기 울리는 벨소리에 노이로제가 생길 지경이었거든요. 급하게 받으니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술을 먹은 건지 혀가 꼬여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세요? 민철이 너 술 먹었니? 너 재활치료하면서 술 먹는 거 안 좋다고 했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속에 사무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한잔 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래, 너 속상한 거 안다. 잘 알지. 몸도 답답하고 매일 지긋지긋하게 재활치료해서 힘든 거 이 엄마가 너무 잘 알지, 민철아. 아니에요. 내 마음 아무도 몰라. 어머니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애 엄마도 모르고 진짜 내가 불구된 다음에 나 사랑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진짜 사라지고 싶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사고가 나고 한 번도 극단적인 말을 한 적이 없는 녀석이 그 새벽에 전화를 해서 이런 소리를 하다니 무슨 사단이 날 것 같아서 손이 벌벌벌 떨리더군요. 아들이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걸었지만 받지도 않았고 저는 침착하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는 자다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고 저는 다짜고짜 이런 말을 했어요. 예, 도연아, 민철이 지금 어디 있니? 집에 있니? 네 옆에 있어? 네? 당연히 집에 있죠. 요새 제가 애들 방에서 자서 잠시만요. 그리고 휴대폰 너머로 발자국 소리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내 며느리가 한숨을 쉬면서 말을 했죠. 어머니, 이 사람 집에 있어요. 위험하게 또 혼자 거실에 나왔나 봐요. 목발도 있고 술 먹다가 잠들었나 본데 이 사람이 혹시 어머니께 전화 걸었어요? 그래, 전화 걸어서 사라지고 싶다느니 하는 소리를 하는데 걔 요즘 무슨 일 있니? 아, 요즘 하는 재활치료가 마음만큼 잘 안 돼서 예민해지긴 했어요. 근데 민철 씨가 성격이 급한 거지 센터에서는 평균보다 빠르게 나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도연아, 내가 심장이 떨려서 도무지 살 수가 없다. 민철이 얘 그러다가 무슨 일 내면 어쩌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 술 먹어서 이런 말 저런 말 튀어나온 것 같고 또 저도 옆에 있잖아요. 제가 잘 달랠 테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혼자 마음 정리를 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럴 수 있게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마음때쯤 예민해지고 재활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며느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 후에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시간이 흐르다가 종종 또 술을 먹은 아들이 택시를 잡아 집까지 찾아오기도 했고 살기 너무 힘들다는 문자를 남기고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어요. 아들은 정말로 예민하고 히스테리를 부리기도 했네요. 아들이 집에 왔을 때 거실에 있는 꽃을 보고 웬 꽃이냐고 물어서 네 친구 동수가 보냈다고 말하니 어디서 수가 틀린 건지 그 꽃을 그대로 잡아채서 쓰레기통에 버리기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예측할 수 없고 예민한 아들의 모습에 그동안 힘들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한 며느리도 아들 옆에 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지친다고 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가슴 떨리게 불안한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오는 아들의 생일에 왜 아들이 몇 달 동안 그렇게 돌발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네요. 아들의 생일 3일 전부터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왜 또 이러지 싶어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다는 며느리의 말이 생각이 나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생일날 아침 새벽에 와 있던 아들의 문자 메시지에 침을 삼킬 수밖에 없었네요.
정말 괴롭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두 다리로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면서 살기 싫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께는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끝까지 못난 아들을 용서하지 마세요.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아들의 문자를 확인하고 아침 일찍 바로 아들의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도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고 아들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둘 다 무슨 정신인지 휴대폰을 꺼놓은 게 아니겠어요? 혹시나 정말 끔찍하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들의 문 밖에서 몇 분 동안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예전에 며느리가 알려줬던 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적만 감도는 집안에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고 들어서는데 주방 식탁에 앉아있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안심을 하고 성큼성큼 아들의 앞으로 갔죠. 근데 생일날 아침부터 아들 혼자 앉아서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반찬도 하나 없이 냄비째로 말이에요. 민철아, 너 지금 혼자 뭐하니? 어머니가 여긴 갑자기 왜 오셨어요? 네가 새벽에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엄마가 어떻게 아나 봐. 네 생일이기도 하고. 근데 도연이랑 애들은 나갔어? 정인이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오고 희민이는 애 엄마가 데려갔다가 장모님께 맡겼대요. 그리고 애 엄마는 어제 나가서 안 들어왔어요. 어머, 어딜? 혹시 사부인께 무슨 일 생겨서 간 거 아니야? 넌 왜 혼자 청승을 이렇게 떨고 있어? 반찬이라도. 어머니, 그냥 냅두세요. 그냥 안 먹어도 돼요. 제가 부엌에 들어가서 김치라도 꺼내주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이럴 수가. 누가 봤다면 새로 사온 냉장고인 줄 알았을 겁니다. 냉장고 안에는 밑반찬은 물론이고 음식 재료 하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나돌아다니는 바짝 마른 사과와 다 써가는 양념장들과 바닥이 난 음료수병을 보고 당황해서 어머,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니? 라고 하니까 아들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사람이 요새 바빠요. 혹시나 싶어 부엌 안까지 들어가서 찬장이랑 다용도실을 모두 둘러봐도 사람이 먹을 거라곤 라면 뿐이었어요. 라면만 박스채로 쌓여 있더군요. 부엌에 있는 쓰레기통 속에도 순 라면 봉지뿐이었고요. 뭐야? 집에서 라면밖에 안 먹어? 도연이가 뭐 안 해주니? 아니, 내가 저번에 보내준 고기랑 채소들은 벌써 다 먹은 거야? 그리고 반찬들은 어째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 그냥 요새 잘 안 해 먹어요. 제가 입맛도 없어서 먹기 싫다고 해서. 입맛이 없으면 더 잘 먹어야지. 아니, 돈이 모자른 것도 아닐 거 아니야. 보내주는 돈이 있는데. 민철아, 너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몸은 점점 더 나아지는데 정신이 망가지고 집에서 생일에 혼자 라면 하나 먹고 있는 건데. 이 엄마한테 제발 말 좀 해봐라. 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저는 아들이 혼자 뭔가 감추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들은 제 눈도 안 마주치고 연신 입술을 축이면서 얼굴을 쓸어내렸거든요. 엄마로서 아들이 초조하고 비밀이 있을 때 하는 행동쯤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옆에 앉아서 계속해서 제발 말해달라고 무슨 일이든 이 엄마는 네 편이라고 하면서 매달리는 듯 물으니까 아들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답답해서 정신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아들이 입을 열길 기다렸고 몇 분 후에 아들이 진정을 하고 제게 한 말들은 제 몸의 온도를 최소 10도 이상을 오르게 만들었어요. 아들은 천천히 그동안 제가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퇴원을 해서 집에 돌아오고 몇 달 안 지나서 동수가 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들이 집에 오고 좀 우울하고 답답해서 동수를 불렀나 보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셋이서 밤까지 음식을 해먹고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먼저 취해서 동수가 아들을 안방에 뉘어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아들은 자다가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다고 해요. 칼칼한 목을 가다듬고
천천히 바닥을 기어서 방문 앞으로 갔는데 그때 아직 거실에 있던 동수와 며느리의 대화 내용을 들어버렸던 거죠.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어. 내가 진짜 세상에 나쁜 년 소리 듣기 무서워서 참고 살았는데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계속 이렇게 살라고? 난 못해.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정신 차려. 그거 실수였어. 언제까지 그럴래? 오빠는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난 아니야. 오빠 그때 우리 좋았잖아. 그때는 저 사람 사고도 나기 전이라서 불구된 남편 버리고 딴짓한 것도 아니란 말이야. 애초에 나는 저 사람 다리 저렇게 되기 전부터 헤어지고 싶었어. 애들 때문에 참고 산 거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오빠란 말이야. 헛소리 하지 마. 나 못 들은 걸로 한다. 그때 너랑 사고 친 건 정말 실수야. 술 먹고 한 실수라고. 그 실수 하나만 해도 괴로워 죽겠는데 저렇게 된 민철이 내버려 두고 우리 둘이 만나자고? 정신 차려. 너 애가 둘이야.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나는 정인이랑 희민이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겠어. 미안해서. 제발 그만하자. 나는 네 마음 받아줄 생각 없어. 원색적이고 충격적인 대화에 아들은 술이 확 깨버렸고 순간 다리를 못 쓴다는 것도 있고 두 팔로 기어서 거실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지금 무슨 소리를 둘이서 짓거린 거냐고 따졌고요. 놀란 동수가 먼저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걸 고백하기 시작했죠. 아들이 사고가 나기 몇 달 전 술을 먹고 만났다가 둘이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는 말이죠. 동수는 그때의 일은 실수였다고 정말 너무 미안하다고 바닥에 이마까지 찧어가면서 사죄를 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아주 당당하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난 실수 아니야. 난 오히려 걸려서 속이 시원한데? 이렇게 들킨 김에 아예 끝내자. 나 이혼하고 싶어.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당신 다리만 믿고 수발들기 지친다고. 나를 이 지옥에서 구해줄 건 동수 오빠뿐인데 오빠가 내 손 안 잡아준다면 나도 잃을 거 없어. 여보, 아니 민철 씨, 나랑 이혼해줘. 나 놔주면 내가 정말 한 푼도 안 바라고 애들도 다 놓고 갈게. 제발 나 좀 놔줘. 평생 당신 손발대서 고생만 하다가 늙기 싫어. 나 아직 40도 안 됐어. 이제 30대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집에 있는 병자 걱정만 하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살게 할 건데. 동수가 며느리를 말렸지만 며느리는 끝도 없이 폭주해버렸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충격과 함께 아물지 않는 상처를 받았어요. 쓰지 못하는 다리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는 좌절과 함께 아내에게 버림받으면 뭐하러 사나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요. 그 사건 후로 냉랭해지고 아는 척도 안 하는 며느리를 보고 이혼을 생각했다고 해요. 더 이상 이렇게 살아봤자 의미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늘 엄마를 찾고 하루라도 엄마를 못 보면 우는 딸과 아들을 보고 자신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아내가 애들을 두고 떠난다면 불쌍한 애들이 몸이 불편한 아빠와 함께 불행해질까 두려웠다고요. 차게 식은 라면 국물처럼 제 마음도 싸늘해졌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당이 훅 떨어지는 게 온 몸으로 느껴졌어요. 아들이 그때 느낀 치욕적인 배신감을 저 또한 느낄 수 있었죠. 근데 그때 아들에게 뭐라 말을 전하기도 전에 현관문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며느리가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충격을 받아 다리가 풀리지만 않았다면 그대로 가서 머리를 쥐어 뜯었을 텐데 며느리는 저와 아들이 무슨 대화를 나눈지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들어오자마자 떨떠름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아, 어머님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네 휴대폰이 꺼져 있더라. 연락을 하고 오고 싶어도 연락을 받아야 하지. 어디 갔다 오니? 너 혹시 술 먹고 들어왔니? 스쳐 지나가는 며느리의 옷자락에서 희미하게 술 냄새가 나는 겁니다. 바람 피우고 집안일도 나 몰라라 한 게 아침부터 술 냄새를 풍기면서 집에 들어오다니. 내가 아는 며느리가 맞나 싶어서 어리다 빠졌어요. 며느리는 제 물음에는 답도 안 하고
아들 앞에 있는 먹다만 라면을 보고 고개를 젓더군요. 아휴, 또 라면이야? 당신 또 라면 먹고 있으면 어머님이 나 흉봐.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입맛 없다고 매일 라면 타령하더라고요. 라면에 신물이 나도 먹을 거 하나 없는 집구석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라면이라도 먹어야지. 도연이 너 잠깐 여기 와서 앉아봐라.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왜요? 저 설거지도 해야 하고 빨래한 다음에 친정 가서 희민이도 데려와야 해서 바빠요. 이 사람 밥도 해줘야 하니까 장도 봐야 하고요. 나중에 하시면 안 돼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이제 와서 장 봐와서 밥을 한다고? 계속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너 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런 짓을 저지른 거야?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셨길래요? 여보, 당신 무슨 말 했어? 그래, 내가 다 들었어. 너 내가 보내준 돈은 다 어떻게 했니? 보험금은 어쨌길래 집에 먹을 거 하나 없고 저 다용도실에는 빈 세제통만 있어. 내가 벌이도 없는데 넷이서 먹고 살라고 보내준 돈은 다 어쨌길래 집이 이 모양이야. 너 혹시 그렇게 너 싫다는 동수한테 그 돈 다 가져다가 바쳤니? 제발 받아달라고?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도 이 사람 따라서 무슨 편집증 같은 거 생긴 거 아니세요? 증거도 없이 그저 의심만 하시려면 그냥 가세요. 저 이 사람이 먹은 그릇 설거지부터 해야겠어요. 어머님은 그저 어머님 아들 고생하는 것만 걱정하시죠? 이 사람 집에 온 뒤로 집안일 한번 알아서 한 적 없어요. 오로지 제 차지였다고요. 얘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니? 움직이고 싶어도 제대로 못 움직여서 답답해 미치려고 하는 애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거기 못 서? 앉아서 얘기 좀 하자고. 아니 무슨 얘기요? 괜한 참견 말고 그냥 가세요. 제 말은 무시하고 그저 아들 앞에 냄비를 들고 뒤돌아가는 며느리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얼굴을 마주보기 위해 잡은 어깨를 돌리는데 며느리는 아우 놓으라고요 라고 소리를 빽 지르면서 팔을 휘둘렀어요. 그 과정에서 며느리가 들고 있던 냄비가 제 앞으로 날아왔고 안에 들었던 다 식은 라면 국물이 제 얼굴에 끼얹어졌어요. 매운 국물이 눈까지 들어와서 쓰리고 따갑고 근데 그런 통증보다도 죄를 저지른 며느리가 오히려 제게 라면 국물을 뒤엎었다는 충격이 더 크더라고요. 그때 뒤에 앉아있던 아들이 급하게 일어서면서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옆에 있는 목발을 짚고 어기적거리면서 다가왔어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기어이 미친 거야? 나는 어머님의 어깨를 잡으니까 그거 피하려다가 내 친구랑 바람나서 나한테 평생 잊을 수 없는 모욕 준 것만으로도 모자라? 어떻게 우리 어머니까지 이래? 어머니가 널 얼마나 아끼셨는데. 내가 아껴달랬어? 진짜 아꼈으면 당신 수발 드는 거 두고 보진 않으셨을 거야. 예, 사람 쓰자는데 싫다고 알아서 한 것도 너고 예뻐해달라고 딸처럼 생각해달라고 한 것도 너야. 네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나난 이 시애비가 널 얼마나 아꼈는지 알 거다. 너 그거 알면 우리한테 이런 짓 못해. 어머님, 제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저도 힘들고 지쳐서. 그래, 힘들었겠지. 나도 잘한다. 그 나이에 남편 수발드는 거 쉬운 일 아니야. 근데 네가 선택한 거다. 네가 내 아들이랑 결혼하기로 선택했고 사고 난 후로 네가 옆에서 손발도해서 간호한다고 했어. 본인이 내린 결정에 왜 우는 소리야? 아니 너 민철이 사고 난 다음에 동수랑 사고 친 것도 아니잖아. 사고 나기 전부터 이미 음흉한 속 숨기고 있다가 이제 수발드는 것도 질리고 힘드니까 이제 와서 헤어진다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네, 이제 와서 헤어지고 싶은데 저 사람이 안 놔주네요, 어머님. 저 없으면 못 살겠대요. 하기야,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씻는 것도 못하는데 애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이나 어머니나 지금 저한테 큰 소리칠 입장 아니에요. 저 없으면 저 사람 옆에서 살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착각하지 마. 너 같은 거 언제든 어디서든 대체할 수 있어. 그래, 너 원하는 대로 이혼하자. 갈라서자고.
너 자유롭게 해줄 테니까 이 집에서 그 몸뚱아리 하나만 챙기고 나가서 잘 살아봐. 너 같은 거한테는 나도 우리 가족도 다 과분해. 그렇게 원하는 가족을 만들어줘도 지복 지가 걷어차는 애한테 차고 넘치는 복이지. 어디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나가서 혼자 잘 살아봐. 그렇게 말하면 누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빌 것 같아? 어머님 들으셨죠? 이 사람이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예요.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 이제 혼자서 낑낑거리며 살겠네요. 그쵸? 혼자서 낑낑거리면서 사는 건 너지. 내 아들이 왜 혼자 살아? 애들도 있고 나도 있고 애 아버지도 있는데. 너 같은 건 곁에 있는 가족이 불쌍하고 아깝다. 그동안 그 연기하면서 사느라 고생했어. 민철이 말대로 자유롭게 잘 살아라. 원 없이. 얼굴이 빨개져서 어버버하는 며느리를 그대로 집에서 내쫓았어요.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한 아들은 끝내 이혼을 결심할 수 있었답니다. 눈앞에서 애미가 라면 국물을 뒤집어 쓴 걸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거겠죠.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봤고 저는 그저 이혼만으로 참을 수 없어서 다음날 바로 사부인을 찾아갔어요. 며느리는 집을 나가서 친정에는 가지 않았는지 사부인은 둘째 손주와 함께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해준 사부인은 이내 제가 차분하게 하는 설명을 듣고 두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부인은 등을 덜덜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죄송하다는 소리만 했어요. 사부인 탓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며느리, 아니 그 애가 저지른 행동에 아들도 저도 우리 가족 모두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았어요. 아마 이 상처는 평생 잊을 수 없겠죠. 근데 그 애는 저나 아들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소리 하나 없더군요. 믿어지세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딸 자식 그거 하나 있는 게 어떻게 이런... 제가 어떻게 해서든 사부인이나 송사위에게 용서를 빌게 할 테니까 제발 조금이라도 노여움을 푸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이혼을 하는 건 막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정말 이렇게 끝이 날 인연이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유감스럽습니다. 사부인의 집에서 둘째 손주를 데리고 집에 오고 일주일 뒤에 놀랍게도 며느리가 찾아왔더군요. 그 당시 아들을 손주들과 혼자 둘 수 없어서 다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연락도 없이 찾아온 며느리의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모자를 쓰고 집에 들어온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게 하자마자 모자를 벗었는데 머리가 거의 삭발이 되다시피 짧게 잘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며느리는 그 꼴로 울면서 저와 아들에게 미안하다,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더군요. 용서를 못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사람으로서 못할 짓 했어요. 죄송해요. 당신한테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실수했어. 미안해. 정말 모두에게 다 죄송합니다. 딱 보기에도 누구의 말을 듣고 용서를 빌러온 줄 알겠더라고요. 사부인이 힘을 쓰신 거죠. 딸의 머리를 빡빡 밀고 가서 용서를 받든 말든 일단 빌라고 보낸 겁니다. 노력이 가상하긴 했지만 저도 아들도 그렇게 비는 며느리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뭘 잘했다고 서럽게 우는 며느리를 한참을 보다가 그대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죠. 이혼 소송 과정 중에 아들은 며느리가 놓고 간 노트북에서 구질구질하고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며느리는 동수에게 버림받고 다른 사람을 찾아다녔나 보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친목 모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까지 다른 남자들과 실제로 만남을 했던 채팅 내역을 발견했어요. 물론 그것도 이혼 시 외도 증거 자료로 변호사에게 건넸고요. 근데 분이 안 풀리는 겁니다. 아들은 단독 양육권과 그년을 돈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집에서 쫓아내고 이혼이 마무리가 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년이 이혼 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그렇게 나돌아다니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네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활동한 인터넷 사이트에 폭로글을 쓰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활동을 했던 모 회원이 남편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자마자 그전부터 불륜을 저지른 남자에게 매달렸고 그 남자에게 버림받고 나서도 바로 불륜을 목적으로 친목 모임을 만들어 활동했다. 가정을 파탄내고 은혜도 모르는 추잡한 인간이니 부디 조심하라고 폭로글을 기고했어요. 글을 올리자마자 순식간에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며느리가 활동하던 닉네임이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잘라 올린 불륜 대화 내용을 보고 신기하게도 다른 회원들이 단박에 며느리라고 추측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폭로글을 기고하고 며칠 후 며느리로부터 아들에게 몇 번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난리를 쳐대서 아들은 그러라고 했대요. 본인도 위자료 준비할 테니 너도 이혼할 때 나한테 줄 위자료 준비하라고 했다고요. 아들은 그 잔악무도한 년과 이혼을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원하던 대로 애들의 양육권은 아들에게 갔고 며느리는 정말 몸 하나 딸랑 들고 나가는 격이 됐어요. 오히려 아들에게 위자료를 토해내야 했죠. 또 아들은 동수에게도 상간남 소송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안 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제가 친한 친구인 만큼 마음이 약해졌나 했는데 아들은 이미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아서 진짜 외톨이가 됐다고 그거면 족하다고 하더군요. 시원하다고 잘 살 거라고 떵떵거리던 그녀는 이혼하고 반년도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네요. 아들은 이혼 후에 아예 집을 팔고 저희 집에 들어와 애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종종 전화를 받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바로 전화를 끊는 아들을 볼 수 있었어요. 모두 그녀에게서 온 전화였네요. 양육비 한 푼 내지 않는 게 꼴의 애미라고 애들을 보여달라고 빌었답니다. 보고 싶으면 정당하게 밀린 양육비 내라고 했더니 일하는 게 없어서 돈이 없다고 울었다고 해요. 아들이 그럼 장모님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했더니 엄마에게도 내쳐져서 지금 혼자라고 제발 애들 좀 보여달라고 싹싹 비는데 아들은 두말할 것 없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만약에 애들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다면 아들도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해줬겠지만 일단 손주가 바라지 않았거든요. 그해 10살이 된 첫째 손주가 엄마가 보고 싶다고 칭얼거리는지 동생을 보더니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 희민이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는데 전 아니에요. 그래? 우리 정인이는 정말 엄마를 안 봐도 괜찮니? 네, 엄마가 아빠를 아프게 했잖아요. 저도 알아요. 엄마가 잘못한 거죠? 아빠가 다리를 못 써서 엄마가 우리 버린 거 맞죠? 저는 아픈 아빠 버린 엄마 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찾아와도 안 볼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빠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희민이랑 살래요.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도 저랑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알겠죠? 제가 커서 할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어린애가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무섭다가도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혼자 속을 썩혔을까. 제 가슴이 미어져서 뒤돌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 손을 꽉 잡고 놓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손주를 보고 결심할 수밖에 없었네요. 앞으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 손주들과 제 아들을 위해 뭐든 하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뭐든 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요? 이제 아들이 이혼을 한 지도 1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아들은 이제 목발을 짚지 않고도 짧은 거리는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많이 호전됐어요. 가족들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들도 본인 겪은 모든 일에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할 정도로 나아지면 뭐든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합니다. 애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네요. 아빠로서 자식으로서
뭐든 하고 싶다고 말이죠. 한때는 며느리였던 그 애는 애들 보여달라고 매달리다가 나중에 술집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는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종종 사부인이 조용히 집으로 손주들 옷이나 학용품 같은 걸 보내는데 사부인은 끝까지 손주들을 보고 싶다는 소리도 한 번 꺼낸 적이 없었어요. 조용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씁쓸합니다. 지금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모두 잊고 그저 아들의 몸이 완전히 회복될 날만 그리면서 살고 있어요. 언제 그날이 저희 가족에게 올지 모르겠지만 부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서 제 아들이 힘겹게 내딛는 발자국 하나하나마다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이 70 다 돼서 손주들을 키우게 된 이 할머니에게도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꾸준히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면 시간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편으론 제 예쁜 나이가 시댁으로 인해 하도 고생을 해서 그런지 너무 덧없이 흘러가 버린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다소 저를 우울하게 만드는 게 있답니다. 저는 누나만 둘에 아들이라면 아주 죽고 못 사는 어머니가 근처에 살고 있어서 매번 힘들었어요. 오죽하면 옆집 할머니가 산후조리 중인 저희 집에 놀러 오셨다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다니까요. 아이고 거참, 시어머니가 되게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네. 애기 이제 막 놓은 며느리 아직 솜털도 안 빠졌구만. 뭘 그렇게 시켰어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저를 엄청 부려먹고 시켜대셨거든요. 꼭두 새벽에 애기 수유하고 있는데 문을 거칠게 두드리시더니 제가 문을 열어드리니까 박차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놓고 또 그나마 옆집 할머니랑 안면이 있다고 아침에 10시쯤 돼서 우리 집에 부른 거 있죠. 아무리 아들 집이라지만 같이 살고 있는 며느리인 제 입장은 조금 더 생각을 못 하시나 봐요. 이때 저는 망설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고 그게 어머니 성질을 더 긁어버렸나 봐요. 어머니, 저 윤호 수유도 해야 되고 집도 엉망인데 옆집 할머니 오시면 집도 다 치워야 하고 제가 체력이 좀 안 돼서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 댁으로 부르면 안 될까요? 이 말을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니는 눈에서 번갯불을 뿜어내면서 소리를 뻑뻑 지르더라고요. 그 모습에 정말 저는 질리다 못해 혐오감이 들었습니다. 뭐야? 바로 코앞에 집구석 놔두고 왜 우리 집으로 부르래? 버스 타고도 들어가야 되는구만. 모처럼 왔으니까 잠깐 부르는 건데 왜 네가 해라 말아야. 여기가 네 집이니? 우리 영석이 집인데 내가 내 아들 집에 와서 그런 것도 못해? 어머니는 이렇게 와악 소리를 질러대면서 손주가 저쪽 방에서 자다 깨서 울던 말던 관심도 없으시더라고요. 아니다. 저한테 가서 얼른 애기 재우라고는 하시더군요. 예, 애 깼다. 얼른 뭐 좀 먹여서 재워라 얼른. 쟤 배고프다고 보채 잤냐? 저는 이때 얼마나 성질이 나던지 잠도 못 잔 사람이 얼마나 예민하고 제정신이 아닌지 여기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며칠은 못 자고 떡이 되어 눈 밑은 아주 시커멓다 못해 누가 일부러 검은 칠을 해놓은 것 마냥 심각했어요. 그런 며느리한테 와가지고 아침부터 밥 달라, 떡 달라, 커피 달라 그러면서 집골이 이게 뭐냐 어쩌냐 하는 시어머니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어머니로서 아들 집에 와서 그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여기서 우리 어머니 편을 드는 분이 많다면 저는 좀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에요. 아무리 남편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조금의 존경심도 애착도 생기질 않더군요. 어쩌다가 이런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어서 이따위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러고 있나 싶어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저도 당시에 산후조리를 하고 제정신이 아닐 때라 조금만 어머니가 더 건드리고 속을 긁어댔으면 같이 들이받고 싸웠을지도 몰라요.
결혼 전이나 결혼 후, 신혼 초, 그리고 임신 막달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어머니한테 할 말 다 하는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바보같이 멍청하게 늘 참고 살았죠. 하지만 아기를 낳고서 누워있는 저한테 이따위 소리를 하시는 걸 보니까 제대로 한을 품게 된 거예요. 으이구, 새끼 하나 겨우 낳아놓고 아프다고 앓는 소리 하는 거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네. 너 지금 그렇게 누워서 세상 팔자 좋게 있는 거 아니었으면 아주 꿀밤을 콩하고 찍어버렸을 텐데 다행인 줄 알아라. 너 남들은 너보다 더한 곳에서 두세씩 낳았어. 뭘 대단한 일을 했다고 왕궁 같은 조리원이니 뭐니 그런 곳에 쳐들어가지고 지 남편 등에 빨대를 꼽아 꼽긴. 아휴, 정신 빠져도 아주 제대로 빠져먹었어. 그렇게 돈 많으면 나눠줘라. 어? 어머니는 대놓고 욕만 안 하셨을 뿐 이렇게 늘 말을 상스럽게 하시는 분이셨죠. 병실에서 간호사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앞으로 온 병문안 선물 같은 것도 다 먹어치우시고 남은 건 본인이 싸들고 가시던 분이에요. 우리 아빠가 인사 오셨을 때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아주 기분 나쁘고 불쾌하다는 듯이 눈도 안 맞추시더군요. 아유, 안녕하세요, 사돈. 잘 지내셨어요? 우리 귀여운 손주가 태어났네요. 미니가 아주 고생이 많았다고 정서방한테 연락 받았어요. 정서방도 같이 봐주느라고 고생이 많았겠네요. 아빠가 정말 예의상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쉬고 있는 딸을 앞에다 두고 사위를 조금 높여준 것뿐인데 어머니는 그걸 낼름 물어 드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얄밉고 벤처럼 느껴졌어요. 어떻게 본인 아들의 자식을 낳아준 며느리의 부모 앞에서 말을 그따위로 할까요? 아이고, 말이야 말이지. 우리 영석이가 고생 많이 하긴 했죠. 요즘 여자들은 뭐가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애 낳고 조리하는 데까지 지 남편을 끌고 다닌대요? 남편 없으면 죽나? 아니, 애가 나오다가 아빠 없으면 못 나오냐고요. 하여간 일하느라 힘든 우리 아들 뭐하러 이렇게 휴가를 길게 내게 하고 끌고 다니면서 그 고생을 시키는 건지 내가 아주 우리 아들 안쓰러워 죽겠어요. 정말 진짜 이게 사돈 앞에서 며느리 친정 아빠한테 할 말이냐고요. 그러면서 아빠가 저 먹으라고 사온 과일들, 미음식 끝나고 먹길 바래서 사오신 간식들을 나중에 본인이 다 챙겨가시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심지어 제가 한마디 했다니까요. 저 어머니, 그거 저희 아빠가 저 먹으라고 주신 건데 그건 그냥 두고 가셔요. 나중에 제가 갖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저를 획 째려보시더니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말하시더군요. 야, 이 깎고 아깝다고 지금 붙잡는 거야, 나를? 너 어차피 이거 못 먹어. 이거 먹으면 조리하다가 몸 상해. 다 상해서 버리면 니네 아빠 속상해서 어떡하니? 그러지 말라고 내가 가져가서 네 아버님이랑 먹겠다는데 그게 뭐 어디 웬 동네 할망구가 훔쳐가느냐 그렇게 잡을 일이야? 어머니 딴엔 제가 기분 나빠하는 걸 어찌 느끼긴 하셨나 봐요. 그걸 알면 그냥 좀 냅둘 것이지 애 놓은 지 하루도 안 된 며느리한테 저러고 싶을까요? 하여간 앞서 얘기로 돌아가면 그리고 있을 쯤 옆집 할머니가 띵동하고 벨을 눌러서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저 사이에 불이 붙으려다가 일순간에 꺼지고 말았죠. 아, 뭐해? 손님 오셨잖아. 얼른 문 열어드려. 그러면서 무슨 어머니 댁에 제가 얹혀 살고 있는 양 제가 조금이라도 엉덩이 깔고 앉아있는 꼴은 못 보겠다는 듯 시켜대시는 거예요.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문을 열어드렸고 옆집 할머니는 절 보자마자 얼굴이 왜 이러냐며 깜짝 놀라셨어요. 아이고 새댁, 얼굴 왜 그래? 세상에 얼굴이 곱디 고왔는데 역시 애 놓는 게 보통이 아니야. 나도 피부 엄청 좋았었어. 근데 애 셋 연달아 놓고선 아주 폭삭 상해버렸잖아. 아이고 옷은 또 왜 이렇게 얇게 입었어? 바람 들어. 이러다가 나중에 몸살 난다고. 이렇게 할머니가 제 역정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우리 어머니에겐 아주 거슬렸나 봐요. 본인이랑 수다 떨고 놀려고 불렀는데 기분 나쁘게 며느리 편 들어주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언짢으셨던 거죠. 그런데다 어머니는 저에게 조금도 쉴 틈을 주지 않았어요. 본인이 시루떡 들고 먹다가 가루 흘린 것을 저를 불러서 이거 닦으라고 시키고
TV 모니터에 먼지가 꼴 보기 싫다며 닦으라고 하고 커피 식었으니 더 뜨겁게 타오라고 시켜대길 아주 세상 그런 개 진상이 없도록 시켜대시더군요. 그러니 보다 못한 옆집 할머니가 한마디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 났냐고요. 하긴 우리 어머니 성격에 많이 참았죠. 현관 들어서면서부터 옆집 할머니가 제 역성을 들어준 거며 왜 며느리 시켜먹냐고 하는 말까지 다 꼴같자는 거예요. 버럭하고 성질을 내면서 마음에 안 들면 가라고 부를 땐 언제고 막 쫓아대시는 거 있죠. 아이고 얄편네. 왜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내 며느리한테 말하는 건데 뭘 그렇게 참견질이야. 내가 평소에 좀 좋게 봐가지고 놀자고 불렀더니 왜 그리 잔말이 많아. 됐고 시끄러우니까 할 일 없으면 가요. 가라고. 옆집 할머니는 이 말에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가며 보시더니 혀를 내두르시더군요. 할머니 품에서 겨우 울며 잠든 우리 애를 조심스레 침대에 내려놓으시더니 아주 불쾌하다는 듯 인상이 확 구겨지셔서는 바로 회관이 나가셨어요. 어머니도 제발 집에 좀 가버리셨으면 좋겠는데 그러곤 구석에서 쿨쿨 주무시고 계신 모습을 보니 진짜 복장이 터질 것 같더군요. 문제는 어머니는 그러고 절대 집에 가지 않고요. 우리 집에 시누이까지 불러대는 거 있죠. 큰 시누이는 그나마 결혼해서 바쁜 편이었지만 둘째 시누이는 결혼을 안 했거든요. 이때 어머니가 아주 때 아닌 망언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 속을 아주 까맣게 태워서 죽일 생각을 하고 오신 건지 전 이때 지금까지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단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가 왜요? 아가씨가 왜 저희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요? 아무리 눈을 껌뻑이며 어머니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물어도 어머니는 불리한 대답을 할 때에는 늘 그렇듯 눈을 피하시더군요. 제 쪽은 제대로 보지 않고 대충 얼버무리려는 그 모양새가 진짜 너무 역겨웠어요. 그게 아니 네 시누이가 글쎄 독립을 한다잖냐. 직장도 직장이고 혼자 사는 거 아직 위험하잖아. 지 엄마 아빠랑은 안 살겠다고 하고 그나마 니네 집이랑 가까우니까 여기서 출퇴근 좀 하잔 말이야. 내 말은 길게 살 것도 없어. 1년이면 돼 1년. 이때 현기증이 후루룩 느껴지면서 정말로 저는 의자나 뭐라도 잡아야 할 지경이었어요. 심지어 이 말하고 얼마 안 되어 시누이가 왔는데 둘이 얘기는 진지게 되었던 건지 신우는 우리 애기 방을 획 둘러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언니, 근데 왜 애기 침대 안 옮겼어요? 나 이 방 쓰면 되는 거 아니었나? 그럼 나 어디서 자요? 아니, 제가 여기서 첨언을 하자면요. 시댁은 우리 집에서 버스 타고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어요. 신우는 우리 집 부근에 있는 사무실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요. 그게 그렇게 뭔가요? 그리고 독립이고 뭐고 뭔 일이 있었던 간에 지 본가에서 출퇴근해도 15분 거리이고 아니면 말 맞다나 독립해서 알아서 살면 되잖아요. 그걸 왜 우리 집에서 해야 되는 거냐고요. 보다 못한 저는 신우에게 따졌고 어머니는 어디서 자기 딸한테 짜증을 내냐며 그날 아주 정말 거지 같은 싸움을 벌였다고 해도 조금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일어났어요. 너무 웃긴 건 신우마저 저에게 안달복달했다는 거죠. 언니, 저 엄마 말대로 1년 아니고요. 딱 3개월만 살게 해줘요. 네? 엄마가 그래도 언니네서 좀 지내고 마음 놓이면 그때 집 오더라고. 그래야 돈 보태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좀만 봐주면 안 돼요? 이러면서 정말 거짓말 아니고 제 바지를 붙잡고 막 빌더라고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지. 어떻게 아기 낳은 지 한 달도 안 된 산모한테 이럴 수가들 있는 건가요? 회사에서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히 일만 하고 있을 남편 머리채를 잡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아가씨, 저 지금 확답 못해요. 이 방이요. 우리 윤호 태어날 거 생각하면서 꾸몄던 방이에요. 저 애기 장은 심지어 아가씨가 사준 거예요. 기억 안 나요? 어떻게 여기서 살겠다고 말을 해요? 독립할 거면 원룸 얻어서 나가면 되잖아요. 저 아는 동생들은 아가씨보다 더 어려도 알아서 잘 독립해요. 아니, 그냥 지금 말할게요. 우리 집은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의 불호령이 제 등 뒤를 스치면서
네가 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지만요. 너무 지겨워서 그건 여기 따로 언급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저는 너무 싫어서 그날 진짜 어머니랑 아가씨가 뭐라고 윽박지르고 조르고 우는 소리를 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제 스스로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어뜨리면서 뽑고 있더라고요. 그날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 그 둘을 쫓아보낸 다음 밤늦게 퇴근한 남편은 정말 머리가 다 뽑히도록 저한테 설교를 들었죠. 알겠어? 자기가 직접 얘기해. 나 진짜 이러다가 사고 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 아가씨 살라고 하고 나랑 윤호는 이 집에서 사라질 거야. 그렇게 알아. 알았어? 전 더 말하기도 귀찮고 낮 시간 내내 목이 쉬도록 그들과 싸운 게 억울해서 남편에게는 간단 명료하게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머리도 헝클어지고 며칠 못 자고 누구랑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저를 보고 남편은 이때만큼은 숨을 훅 참고 제가 하는 대로 조용히 따라야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무튼 신우이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산다는 그 말 같지 않은 얘기는 조용히 흘러가 버리고 어머니도 저에게 두 번 다시 그 얘기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신우이는 결국 그대로 1년 더 본가에 머물다가 도저히 못 참겠는지 알아서 근처로 독립을 했더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전 제가 어머니에게 실망할 만한 일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그냥 늘 실망의 연속이고 그 색깔이 다를 뿐인데 왜 시간이 더 지나고 결혼 연차가 쌓이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는 참 나쁜 쪽으로 한결 같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시댁 쪽 먼 친척의 결혼식이 있던 날이었는데요. 그날 어머니는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가 꽤나 자신감이 있으셨나 봐요. 그날 한껏 화려하게 꾸미고 오셔서는 엄하게 며느리인 저를 자기 비서인 양 사람들 앞에서 부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기지도 않은 건 이 모든 건 본인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억압받았던 본인 시누이 앞에서 내가 이렇게 며느리한테 대접받고 부리고 산다는 걸 보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너무나도 못난 마음 상태 아닌가요? 아유, 저놈의 고모년들. 진짜 내가 저것들 보면 치가 떨려. 어쩌다가 저런 것들이랑 망할 시어머니 모시고 한 집에서 5년씩이나 살았는지 몰라. 저한텐 그렇게 구성지게 욕해놓고서는 막상 시고모님들이 오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 싹 바꾸고 호호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어이가 없는 게 고모님의 며느리들이 인사를 하니까 세상 다정한 남의 집 시어머니처럼 구시는 거예요. 전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너무 기가 차서 거의 눈알이 빠질 것 같은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래요? 이번에 아기 낳았다면서? 고생 많았겠어요. 아기 낳느라고 얼굴 다 상했네. 그럴 때는 남편한테 산후조리 좀 시켜달라고 하고 여기저기 좀 도움 좀 청해요. 몸조리 잘해야지. 안 그러면 여자는 큰일 난다고. 아니, 본인 며느리한테나 그 10분의 1만큼이라도 좀 해보시지. 왜 그렇게 남의 며느리한텐 싹싹하게 구신대요? 듣고 있는데 진짜 아주 웃기지도 않은 거 있죠. 본인 며느리는 뼈가 빠지도록 부려먹고 안 아플 수도 있었던 걸 골병 나도록 부려먹고선 말이에요. 볼수록 너무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만 쳐지더라고요. 그중에서 절 더 열받게 했던 건 바로 시누이들이었어요. 지 엄마한테 착 감겨서는 은근히 저를 까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뭐 며느리 복이 없다나요? 아니 사람은 상대적인 건데 그럼 저는 시어머니 복은 있는 거고요.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 고모들은 저렇게 돈 잘 버는 며느리 만나가지고 명품백도 턱턱 받고 심지어 전에는 집에 청소하는 이모도 보내줬다면서? 저쪽 며느리들은 진짜 고모들이 걱정 하나도 없다니까. 저렇게 잘하니까 고모들도 찍소리 못하지. 아유, 우리 집 며느리는... 말을 말자. 내가 할 말이 많은데 그냥 안 하는 거야. 이젠 입이 아프다 아주. 제가 뭘 어쨌냐고 쫓아가서 따져묻고 싶더라고요. 온 얼굴이 벌개져서 성질이 날 대로 난 저를 남편이 바로 눈치채고 그제사 뒤늦게 중재를 했어요. 참아. 내가 가서 이따가 다 들어줄게. 나한테 풀어.
제발 여기서 일 크게 만들지 말자. 저는 정말 이때 길 가다가 누가 저를 봤다면 기절할 듯 놀라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스스로 생각해봐도 정말 무서운 표정을 짓고 남편을 노려봤어요. 뭐? 당신한테 풀라고? 그럼 당신한테 풀고 있고 그 짓거리를 맨날 하면서 살라는 거야? 왜 당신이 해결해주질 않아? 왜 엄마랑 누나들이 저렇게 입방정 떠는 거 알면서 그 입을 안 막아주고 내 귀만 막냐고, 어? 이거 진짜 강하고 세게 굴어대는 상대를 만나니 저도 성질이 못돼지고 억세지는 것 같아요. 잔짜증이 늘고 길 가다가 그냥 뻥 터져서 엉엉 울기도 하고 시어머니 전화번호가 제 핸드폰에 뜨기만 해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스트레스가 왔어요. 그나마 남편이 중간에서 아주 간신히 마치 찢어지고 흐물흐물해진 휴지가 구멍을 틀어막듯 겨우 막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도 말이에요.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었던 화가 뻥 터져버려서 어머니와 어머니 아들, 딸들이 모두 기함하도록 만들 정도로 사고를 친 날이 있었어요. 사실 아쉬운 대로 뭐 들이받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진 않고 그냥 저 혼자 좀 살고자 튀어올랐네요. 그날 전 어머니와 신우들 그리고 우리 남편이 보는 앞에서 바로 혼자 짐가방을 싸들고 나갔거든요. 애도 데리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애 키우는 거 우습게 보고 네가 뭘 힘드냐고 맨날 애랑 쳐논다고 했으니까 잘들 노시라고 두고 가봤죠. 나중에 이 부분으로 친구한테 욕을 먹긴 했지만요. 얘가 미쳤나 봐. 야,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그러고 나갔다가 이혼할 때 분리해서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는데. 너 그러지 말고 오늘이라도 들어가서 애라도 데리고 나와. 아무튼 엄마가 애를 그렇게 버리든 놔두고 생활권 나와버리면 나중에 이혼할 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애 평생 안 보고 살 거 아니잖아. 이 말에 저도 약간은 불안한 거예요. 실제로 적극적으로 이혼을 한다거나 뭐 양육권 문제까지 갈 정도로 심각하게 일을 키우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들어가야 하나 생각도 했지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게 썩 내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 예상은 맞아떨어졌고 일주일 가까이 친정에 와 있던 저에게 남편이 빌면서 연락이 왔어요. 민희야, 제발 돌아와. 아니, 엄마도 누나들도 너한테 잘못했대. 그냥 들어와라, 제발. 미안해. 심지어 저희 아빠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막 사과를 하고 쩔쩔매고 있으니 아빠도 그만하면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남편 너무 속썩이지 말고 그만 했으니까 들어가라. 어른들도 걱정하시지 않냐, 응? 아빠는 속사정을 자세히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가타부타 자세히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빠는 뭐랄까 좀 저를 키우느라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본인에게 들어가는 돈은 칼같이 아끼고 허름하게 다니시면서 흰머리 염색도 귀찮다고 안 하시면서 저에게는 아끼지 않고 웬만한 건 다 해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렇다고 사치스러웠던 건 절대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시키려고 하셨답니다. 사실 이제서야 말인데 저는 엄마가 안 계시거든요.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가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어릴 적부터 학교 무슨 상담이나 운동회 같은 건 꼭 아빠가 혼자 와서 저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를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하늘 아래 아빠와 저 단둘만 있다고 여기시는 분이라고요. 너무 물러터지게 사람이 착할 때도 있어서 답답하지만 그래도 일적인 면에선 확실하신 분이기도 해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쯤 되었을 때려나요. 아주 나중에 듣게 된 얘기인데 글쎄 그때 저를 가르치셨던 과외 선생님이 우리 아빠를 좋아했었다나 봐요. 이 얘기는 제가 고등학교 가서 알게 됐지 뭐예요. 그 선생님이 아빠한테 정식으로 교제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 왜 과외 그만두고 나서도 우리 집에 몇 번 전화 걸려왔었잖니. 아빠도 그렇게 막 나쁘게 생각하진 않았다. 하지만 아빠가 결혼을 고민하다가 그만뒀던 이유는 결국 저 때문이었더라고요. 아빠는 민희만 있으면 돼. 그리고 말이야,
솔직히 말해 이건 웃긴 얘기지만 아빠가 어릴 때 신데렐라 동화 얘기를 아주 인상적으로 봤거든. 남자가 그런 거 보고 대단하게 여기면 다들 웃겠지만 아무튼 아빠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 이런 세계도 있구나 싶었지. 미니는 성냥팔이 소녀 얘기가 제일 슬프다고 했었지. 아빠는 신데렐라 계모 얘기가 그렇게 슬프더라. 왜냐면 아빠도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새할머니랑 살았잖아. 그래서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 결국 아빠 말의 핵심이란 아빠가 새로운 여자를 데려왔을 때 저를 제대로 책임지지 못할까봐 걱정스러웠다는 거예요. 아빠 본인이 저에게 신경을 못 쓸 것이 두려웠다는 거죠. 본인이 새할머니 밑에서 자랄 때 차별도 많이 당하고 할아버지가 본체만체하며 신경도 못 쓰시던 걸 생각하니 그게 저에게 대물림 될까봐 걱정이 되셨대요. 이렇게 끔찍하게 저를 생각하는 아빠에게 저는 좀처럼 인생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누구보다 아빠가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할 걸 아니까요. 반면에 저렇게 나를 정말 눈에 넣지 못해서 애틋하고 안타까워하는 우리 아빠가 있는데 그렇게 귀한 나를 함부로 대하고 길가에 쓰레기만도 못하게 굴려대려는 우리 어머니 말이에요. 둘이 너무 상반되니까 이 환경이 저를 냉탕 온탕처럼 힘들게 하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좀 더 시댁과 남편을 마음고생시키고 싶었어요. 그들이 아주 똥줄 빠지도록 힘든 걸 겪어보게 하고 싶었죠. 니들도 내 피를 말렸으니 니들도 한번 밤잠 안 자고 예민한 애 데리고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내 빈자리 겪어봐라 싶었죠. 하지만 별 수 없잖아요. 아빠가 저렇게 보채시면서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말이에요. 게다가 집에 사위를 불러다가 뭐가 이쁘다고 밥을 한 상 가득 차려가지고 먹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아빠가 거기서 하는 말씀에 그만 눈물이 와악 하고 터져나와서 방으로 훅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제대로 된 사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아빠는 딸이 이렇게 말없이 짐을 싸서 애기도 없이 친정에 돌아온 걸 보고 어느 정도 힘듦을 짐작은 하셨던 거죠. 식사하면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 제 남편에게 몇 마디 얹으시는데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있잖아 자네. 우리 미니 말이야. 내가 정말 힘들게 키웠어. 자네도 그렇게 컸지? 자네도 자네 어머니께 그렇게 귀한 아들이지 않나. 그리고 자네 역시 윤호 태어날 때 아주 이상한 기분을 느꼈고 그때 자네 우는 모습을 내가 처음 봤다고. 나도 그랬어. 미니 태어날 때. 저 조그만 녀석이 내 손에 폭 안겨서 우는 걸 볼 때 아주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이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아서 저는 약간은 목이 메이는 걸 느꼈었는데요. 역시나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한텐 소중한 딸이야. 자네한테는 그저 와이프고 부인이고 애엄마겠지만 내가 그렇게 귀하게 예쁘게 당당하게 키워낸 애야. 자네도 그 기분을 조금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우리 미니도 자네한테 앞으로 더 잘해줄 테고 말이야. 나는 항상 자네를 볼 때 자네 어머니를 생각한다네. 자네도 가끔은 우리 미니를 볼 때 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네. 그렇게 소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던 녀석이 자네한테 간다고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 말이야. 여기쯤까지 오니까 전 도무지 같은 식탁 앞에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일어나서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서 결혼 전 제 방이었던 곳에 침대에 누워 한참을 울었어요. 아빠 딴에 얼마나 속상했을까. 딸이 말도 없이 어두운 얼굴로 짐을 싸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많은 걸 묻고 싶었을까. 아빠를 위해서라도 내가 얼른 집에 돌아가야겠다. 가서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어떻게든 살아나야겠다 생각만 들었어요. 그렇게 전 옷을 다시 잘 챙겨 입고 방 안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이대로 집에 돌아와 보니 정말 가관이긴 했어요. 집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친정에서 우리 아빠와 보낸 날들은 훈훈했지만 제 현실은 아주 가혹하더라고요. 아기는 눈물 콧물이 아주 범벅이 되어가지고 얼굴도 엉망진창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었고 어떻게 어른 두세 명이서 애 하나 못 보는지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는 저를 아주 경직된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입이 떼이지 않는 듯 했지만 이때만은 아들 눈치를 보시더군요. 그래, 왔냐? 아휴, 피곤하다. 나는 이제 그만 간다. 그러더니 얼른 짐을 챙겨서는 떨떠름한 표정의 신우들과 함께 곧장 일어나시더라고요. 뭔가 할 말도 많고 저에게 따지고 싶은 것들도 많았겠죠. 하지만 상황이 이러니 뭐 더 할 말도 없고 그냥 속으로 죽이는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뒤로 뭐랄까 한 2, 3개월 정도는 아주 평범하게 일상이 흘러갔어요. 저에게 있어서 적어도 최근까지 들어서 종합을 해보자면 이때만큼 시댁과 접촉 없이 조용히 지나갔던 날들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적잖이 제 눈치를 보고 있을 때였고 저도 그럭저럭 응해주던 시기였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는 길지 않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나 봐요. 명절 때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랑 신우들은 그만하면 시간이 지났고 지들이 많이 참았다고 생각했는지 여지없이 제 험담을 늘어놓더라고요. 특히 신우가 하는 말은 그냥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아휴, 결혼한 여자가 그렇게 집을 내팽개치고 나가는 게 어딨어. 쏠랑 친정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이야. 그것도 그래. 친정아빠도 딸이 그러면 야단쳐서 내쫓았어야지. 그걸 일주일이 되도록 데리고 있어? 손주를 내팽개치고 온 딸인데 그러다가 손주 다치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어지간히 저한테 쌓인 게 많았던지 꼭 할 말은 해야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보이더라고요. 전 집도 한번 나갔었겠다 되는 게 없었죠. 그때부터 정말 강대강 줄다리기가 거세게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결과적인 것만 얘기를 하세요? 원인을 제공한 건 쏙 빼고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왜 나갔는지 잊어버리신 거예요? 누가 보면 아무 일 없이 그냥 제가 욱해서 짐 들고 나간 줄 알겠어요. 그러자 신우는 얼굴이 벌개지면서 곧장 따지더라고요. 지가 뭘 잘못했냐고요. 와, 진짜 몰라서 물으시나 봐요. 누구네 집은 이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더 잘 들어오네 하시던 게 누구죠? 그날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셨던 거 아가씨도 모르지 않았잖아요. 멀쩡히 애 키우고 잘 살고 있는 며느리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기어이 이를 키우시네요. 한번 싸워보실래요? 남편은 전에 없이 드세진 저의 공격에 흠칫했는지 말리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아들이 저렇게 말려대니 차마 그 앞에서 저를 저격할 순 없었나 봐요. 아무 말 않고 그냥 저만 쳐다보시는데 눈은 그대로 노려보면서 얼굴이 울룩불룩하게 움직이는 모양새가 꽤나 공포스럽더라고요. 전 그냥 안 참고 계속 말해버렸어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요. 이거 분명히 알아두세요. 아가씨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쵸? 진짜 너무 치사하게 왜 제가 집 나간 것만 말해요? 본격적으로 나가버리게 만든 게 누구냐고요. 저 그날 아파서 죽을 것 같았는데 어머니랑 아가씨가 와가지고 잘 자고 있는 윤호까지 깨웠죠. 애기 꼭 보고 가야 한다고 악을 쓰면서 깨어대던 거 누구예요? 누구냐고요. 정말 저는 그 당시 장염에 걸려서 힘들어 죽겠었는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누워있었던 날이에요. 애기도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을 때라 겨우겨우 누워 재우고 저도 좀 쉬려고 하는데 그때 어머니랑 신우가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놓고 잠 안 자는 애기를 갖다가 재워야 한다고 분유를 막 더 먹이고 저 안 볼 때 몰래 신우가 보리차까지 먹이는 걸 제가 기겁해서 싸웠어요. 아프다고 몇 번을 말하는데도 조금도 들어주지 않고 어머니랑 신우가 돌아가면서 저를 공격해대는데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버린 건데 이건 쏙 빼고 졸렬하게 말하는 거 있죠. 너무 앙큼하고 밉살스러워서 이때 눈에 불을 켜고 입에 불을 뿜어가며 마구 뭐라뭐라 했어요. 지들도 아주 혼이 나간 듯 저를 멍하니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하도 달래고 어르는 바람에 서둘러 집을 나왔지만
제 분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죠. 그런데 진짜 이놈의 인간들은 세대가리인 건지 시간이 지나면 지들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그 부분만 까먹는 능력이 있나 봐요. 대뜸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는 어머니가 정신이라도 나간 게 아닌지 아주 얼척이 없었어요. 네? 생신이요? 어머니 댁에서요? 제가요? 그래. 너 애기 낳고 힘들다고 어쩌고 하면서 언제 내 생일상 챙겨라도 받니? 네가 전에 하도 기분 나쁘다고 난리를 쳐대니까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사실 나도 너한테 서운한 거 많다. 네 신랑 친구네 엄마, 그 집은 재혼한 며느리가 들어왔잖아. 내가 그것 좀 말하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 너 보고 뭐 이혼하라디? 그 집이 이혼하고 며느리가 또 들어왔는데 그만하면 잘 들어왔다고 한 거지. 내가 언제 너 보고 뭐라고 하더냐고. 이런 얘기는 전 다 모르겠고 그냥 짜증나 죽겠는데 왜 또 이 얘기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결론은 뒤에 나오더군요. 글쎄, 이번에 그 집 며느리가 그렇게 성대하게 생신상을 차려줬다더라. 식사도 그렇고 으리으리하게 준비하고 난리도 아니었대. 사진 찍어서 보내온 거 보니까 아주 내 입장이 너무 서글프고 속상하더라고. 며느리라고는 딱 하나 있는데 생일상 하나 못 받아보고 대체 이게 뭐냐? 너는 네 시엠이 불쌍할 생각도 안 들어?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이놈의 미친 시어머니가 뭔 개소리를 하나 싶어 욕이 나올 것 같았는데요. 문제는 말이에요. 이때 옆에 아빠가 계셨다는 거예요. 애기 보겠다고 저희 집에 잠깐 놀러 오셨는데 하필 제가 뭐라 막 쪼아대고 따져대는 소리를 같이 들으신 거죠. 아빠는 황급히 전화를 끊도록 하시더니 저한테 아주 굳은 얼굴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희야, 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시어른이 며느리 생신상 한번 받고 싶어 할 수도 있지. 그걸 그렇게 막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화낼 일이야? 어른한테 그렇게 한 끼 대접하면 더 예뻐하고 잘해주실 텐데 왜 그렇게 싸움을 만들어?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엄마가 뭐 할머니나 고모들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힘든 게 있었고 그런 고부 갈등 사이에서 아빠가 한번 골치 아파봤으면 제 입장을 이해할 텐데 말이에요. 저야 아빠한테 반박하고 싶은 말이 많았죠. 잘해드리고 잘해드릴수록 어떻게든 더 부려먹고 노예처럼 뜯어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게 나의 시댁 식구들이라고 말이에요. 공짜로 굴러들어온 한혈을 어떻게 더 굴려서 내가 부려먹고 살아야 하는지 그게 뜻대로 안 되어서 지금도 아마 열받아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해봤자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아빠가 하도 엄하게 말하시는 통에 속사정을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 피할 길이 없으니 결국 생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나마 어머니가 아주 선심을 쓰듯 본인 집에서 하자고 하시니 저는 먹거리만 사서 갔답니다. 대충 어머니가 뭘 잘 드시는지는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탕류랑 전, 잡채, 나물이랑 볶음류, 고기 같은 것들을 전부 락앤락에 담아서 가져갔어요. 사실 이날 아빠가 우리 시댁에 와서 어머니한테 선물까지 주고 가신다지 뭐예요. 우리 남편도 아빠 생신 때 용돈만 드리고 사라지는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했지만 기왕이면 아빠는 해드릴 거 제대로 치레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딸내미가 생신상까지 차리는 김에 아빠도 가서 한번 인사하는 거지 뭐. 뭐 너희 시어른만 좋으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 딸 잘 봐달라고 가는 거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와서 좋은 소리 들을 게 하나도 없을 텐데 애꿎은 제 속만 타들어 갔답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도착해서 상을 차리고 뒤늦게 들어온 신우들은 또 고세를 못 참고 음식 품평회를 지들끼리 열고 있더라고요. 아유, 젓갈. 이거 먹으면 우리 엄마 혈압 올라갈 텐데 저는 또 뭘 이렇게 많이 해왔대? 어머, 잡채는 양 딱 맞게 해왔네. 이 정도면 나도 집에 가져가도 되겠다. 아, 언니, 저 이거 가져가도 돼요? 내가 저것들 저럴 줄 알고
오늘로 끝내고 다시는 이딴 짓 안 하려고 잡채며 나물이며 다 니들 가져가라고 양껏 사왔거든요. 이거 한 번으로 끝이고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말라고 실컷 잘들 처먹으란 생각으로 사왔어요. 그럭저럭 상을 차리고 남편이 케이크를 사오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던 판에 갑자기 누가 벨을 눌렀는데요. 뭔가 분위기가 요상한 거예요. 순간 제 머리를 쓱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으니 왠지 아빠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인터폰을 보니까 우리 아빠시더라고요. 신우들도 이상한 표정을 짓고 어머니 아버님도 이게 뭔 상황이냐 표정을 지으시길래 제가 얼른 허겁지겁 말을 했어요. 아, 저희 아빠가요. 그게 어머니 생신 축하드린다고 선물 갖고 들르신다고 했었거든요. 문 좀 열어드릴게요. 그러자 어머니는 눈썹을 치켜뜨면서 아니나 다를까 또 되게 거만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내가 아주 우위에 있고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표정 말이에요. 진짜 저는 그놈의 표정만 떠올리면 아주 구역질이 날 것 같아요. 아무튼 아빠가 들어오시는데 저도 소스라치게 놀랐지 뭐예요. 평소에 우리 집에 오실 때야 괜찮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돈네 오는데 머리라도 좀 만지고 오시지 뒤쪽이 완전 뻗쳐 있었어요. 옷을 급하게 챙겨 입고 서둘러 오신 게 티가 나기도 하고 아무튼 당황해서 저는 현관에서 옷 매무새를 급히 잡아드렸죠. 아빠도 흠칫하셨는지 약간 민망해 하시더니 그래도 곧장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돈. 오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생신 기념 맛있게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아빠가 가져오신 건 갈비 세트와 과일 세트였어요. 저도 음식 사오고 할 만큼 했는데 굳이 이렇게 비싼 걸 사오실 필요가 없는데 쓸데없는 데 돈을 쓰신 것 같아서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나 시누이들이나 아빠를 그렇게 현관에 세워놓고 제대로 물건을 받아볼 생각도 안 하는 거 있죠. 보다 못한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아가씨, 이리 와서 이것 좀 같이 받아주세요. 저희 아빠가 사오신 선물이에요. 그러자 어머니랑 시누이는 그제사 정신이라도 든 듯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쪽으로 와서 아주 기계적으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갈비 세트와 과일 세트를 힐끗 보더니 혀를 쓱 내두르면서 들고 가는 거 있죠. 일단 저도 같이 갖고 주방 쪽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우리 아빠를 두고 시누이 두 년들이 꿍얼거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진짜 그 말들을 짓거리고 있을 때 제가 당장 머리채라도 잡아버렸어야 했는데 아직도 아쉬워요. 뭐야? 언니가 불렀어? 뭔데 새언니네 친정아빠가 오신 거야? 아유, 내 말이. 저게 뭐야? 엄마 생신날인데 기분 다 버리게. 옷도 저 모양으로 입고 행색 진짜 너무하다. 축하하러 온 건지 잘못되라고 놀리러 온 건지. 솔직히 나 이 갈비 세트 견적 보고 참았지 아니면 소리 지를 뻔했잖아. 남의 잔치집에 동냥하러 온 골뱅이도 아니고. 올케는 왜 말도 없이 지 아빠를 부른 거야. 이때 저는 머리채는 잡지 못했지만 말꼬리는 즉각 잡아버렸고 제 목소리에 어머니까지 들어와서 끼시더라고요. 형님, 아가씨,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빠 얘기하신 거예요? 걸뱅이라뇨. 우리 아빠 말씀하신 거 맞죠? 지금 말 다 했어요? 어머니는 걷다 대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짜증을 내고 현관에 멀뚱멀뚱 서 계실 우리 아빠는 안 봐도 이미 눈치 보고 계실 게 뻔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어머니, 아니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빠가 어머니 생신 선물 드리려고 오신 건데 무슨 이런 대접이 있어요? 나이 먹을 만큼 먹은 분들이 고맙다 인사할 줄도 모르고 게다가 뭐 걸뱅이? 저는 이렇게 분에 못 이겨 따지면서도 이 소리가 아빠한테 들릴까봐 도통 높낮이를 어떻게 조절할 수도 없고 제 감정과 분노 조절이 안 되어서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벨소리가 울리니 일제히 다들 현관 쪽을 보게 되었죠. 아마 이때 올 사람은 남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제히들 나갔었는데 어머니 딴에는 본인 아들 보고 싶어서 얼른 문을 열어버리시더라고요.
노인네가 진짜 못돼 처먹은 게 그 좁은 현관에 우리 아빠가 어쩔 줄 모르고 뻘쭘하게 서 있는데도 본체 만체하고 빈틈 사이로 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 문 앞에 있던 건 우리 남편도 택배 기사님도 그 무엇도 아닌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낭낭하게 우리 아빠를 부르는 젊은 여자가 서 있는 걸 보고 어머니는 눈이 땡그레져서 계속 그쪽만 응시하더라고요. 저 회장님, 시간 조금 더 걸리실까요? 이제 이동하실 시간인데 괜찮으실까요? 아빠는 이때 혼자 온 건 아니고 밖에 비서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전화도 안 들고 오셨을 아빠가 여기에 계속 계시니 기다리다 못해 따라 올라왔던 모양이에요. 아빠는 당황하시더니 가겠다고 말씀하시곤 얼른 내려가시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인사하면서 내려가시는 모습에 저는 또다시 속상해졌습니다. 이따위 예의도 근본도 없는 것들한테 뭐하러 저렇게 깍듯하게 해주나 싶어 아빠만 가신 거 확인되면 다 뒤집어 엎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순간 어벙한 얼굴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뭘 알고 싶어서 묻는 건지 저도 처음에는 못 알아듣다가 이 반응과 질문 내용을 보니까 그제서 파악이 되었어요. 아까 니네 아빠를 지칭했던 그 회장님이란 단어가 대체 뭐냐. 나는 그걸 알아야겠다. 바로 이거였더라고요. 우리 아빠요? 아빠 회장님이죠. 아빠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선 회장님이시니까요. 그게 왜요? 그러자 어머니는 갑자기 안심했다는 듯 코웃음을 치면서 또 비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서 시누이 두 년들은 언제 가까이 와서 보고 있었는지 이것들이 긴장이 풀려서는 낄낄거리더군요. 그럼 그렇지. 개나 소나 다 회장님이고 사장님인 세상에 무슨. 하긴 그 꼴을 해가지고 무슨 회장님이냐? 얼어 죽을. 야, 니네 아빠한테 아무 데서나 회장 소리 붙이지 말라고 해. 누가 보면 무슨 대기업 총수인 줄 알겠어. 하긴 그러면 딸이 이렇게 궁상 떨게 안 놔뒀지. 맨날 툭하면 사람 외모나 보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선 긋는 인간들인 건 알았지만 그 잣대가 우리 아빠한테 오는 걸 보니까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에도 시댁 친척 어른 중 누군가가 환경 미화원을 하고 있다는 걸 듣더니 곧장 무시하고 먹다 남은 그릇도 치워달라고 하면서 아주 야멸차게 대하던 게 생각났어요. 이것들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그냥 어딜 가나 그딴 가치관을 갖고 사람들을 보더라고요. 하물며 그걸 이렇게 지들 엄마 생신이랍시고 그리고 어머니 본인 생신에 직접 선물 세트까지 들고 온 사람한테 잣대를 겨눌 일인가요? 어이가 없어서 저는 똑바로 다시 정리를 했죠. 대기업 총수는 아니어도 어중간한 총수 정도는 될 텐데요. 어머니가 뭘 한다고 우리 아빠 무시하세요? 우리 아빠 삼성동에서 그렇게 작지 않은 곳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회장님 맞아요. 어머니가 뭔데 우리 아빠를 함부로 말하세요? 그러자 신우들은 눈을 부라리면서 저에게 시선을 향했고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뭔가 헷갈린다는 듯 인상을 쓰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야? 실제로 회장님이라고? 아니, 언제는 개나 소나 회장님이라며. 누가 그래요? 제가 언제 개나 소나 회장님이라고 했어요. 그건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지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리고 개나 소나 회장님인데 저렇게 비서가 따라다녀요? 밖에 아빠 끌고 온 차는 못 보셨나 봐요? 아니 뭐 기사가 따라 나와서 아빠 신발이라도 신겨드리고 뭐 자켓이라도 걸쳐드리고 해야 회장인 줄 아시려나? 그리고 회장이면 어쩌고 아니면 어쩌게요. 어머니랑 형님 아가씨가 뭔데 뭘 그럴 줄 알았다고 지랄들이냐고요. 저는 이 앞전의 주방에서 저 시누이년들이 우리 아빠를 뒷담화 하던 것까지 생각나니 진짜 입에 모터를 단 듯 와라락 말이 마구 쏟아지더라고요. 진짜 눈에 뵈는 거 없이 마구 심한 말들을 퍼부었고 기껏 챙기겠다고 가져갔던 그 음식들을 다시 싹 다 담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야! 그걸 왜 다시 챙겨? 금방 덜어놓은 건데 왜 다시 붓냐고! 전 그때 어머니가 제 어깨를 거칠게 잡는 걸 툭 하고 쳐냈어요. 아, 됐어요. 손대지 마세요. 진짜 건드릴 게 따로 있지. 원수간에도 차마 부모님이랑 관련된 욕은 안 하고 사는 거 몰라요? 우리 아빠를 갖다가 그렇게 문전박대해놓고 욕을 해댔으면서 뭐야? 어머니 생신상은 어디서 곱게 처받을 생각을 하고 계세요? 꿈 깨세요.
곧장 저는 택시를 불렀고 짐이 이래저래 많기도 했지만 낑낑거리면서 끌고 나왔어요. 어머니랑 신우는 앙칼지게 마구 음식들을 담고 아빠가 주신 고기 세트까지 우겨 넣으며 챙겨 드는 절 보고 어이가 없었는지 멍하니 보고 있더니 진짜 현관을 나서는 걸 보고 그제서야 쫓아와서 잡아대더라고요. 그쯤 되어서야 드디어 남편이 아기를 데리고 케이크를 들고 현관에 들어서더군요. 이게 뭔 난리냐며 눈이 동그래진 남편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버린 뒤 뒷일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뭔 일이 있었는지 당신 어머니랑 누나들이랑 동상한테 물어봐. 우리 아빠가 여기까지 선물 들고 왔는데 꿈쩍도 않고 받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어디 동냥하러 온 그지냐고 하더라. 미친 거 아니야? 와, 그딴 말을 듣고도 생신상을 받겠다는 건 진짜 완전 도둑년 심보지. 남의 아빠 보고 그지라고 할 땐 언제고 지들이 도둑년 소리 듣는 건 싫지? 나 이거 싹 다 갖고 간다. 그거 케이크 하나 달랑 놓고 촛불 불고 지들이 궁상 떨던지 알아서 해. 아, 윤호는 알아서 챙겨와. 이따 병원 가야 되니까. 그리고 전 슬쩍 넘어질 뻔한 걸 겨우 몸을 일으켜가면서 반찬들과 아빠가 갖고 온 선물 세트까지 다 들고 대로변에 나왔어요. 택시 타고 나서 불같이 시댁에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제가 미쳤다고 그 전화를 받아주고 욕을 들어먹겠나요? 하여간 지들 복 지들이 걷어찼으면 분수를 알아야죠. 우리 아빠가 그렇게 뭣도 없이 남루하게 왔을 때는 그렇게 개무시를 하더니 비서분 왔다 갔다 하니 그제서야 뭐라도 된 줄 알고 숨죽이고 있던 모양새가 아주 졸렬의 극치였어요. 지들 입장에서 그렇게 굴욕스러운 꼴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생신 파티고 뭐고 다 엉망이 되어버렸으면서 지들 특유의 그 간사한 깨를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아빠 입지를 자세히 털어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주제도 모르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서는 아버지한테 감사했다고 전해드려라. 그런데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 하고 물어보고 앉았어요. 전 그대로 남편에게 보여준 뒤 정말 마음에서 썩 내키지 않았던 경고를 기어이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제가 숨을 쉬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나 더 이상 어머니한테 이런 연락 안 받고 싶어. 연락 못 하시게 해. 내가 차단하면 그만이긴 하지만 그냥 어머니가 알아서 스스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 나는 그날 일 생각만 하면 솔직히 당신과도 정리를 해야 되나 고민이 돼. 하지만 당신이 뭘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윤호랑 우리 셋이서만 잘 살고 싶거든. 이건 당신이 결정해. 우리 셋이 잘 살고 싶으면 어머니한테 이제 며느리 없는 셈치라고 말해. 하지만 어머니를 못 놓겠다면 그냥 평생 어머니랑 살아. 나랑 윤호는 당신과 안 살 테니까. 이렇게 한을 가득 품고 뿜어낸 제 도끼에 그대로 제압이 된 건지 남편은 어머니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어머니는 본인 아들이라면 진짜 벌벌 기는 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 뒤로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긴 해요. 당연히 신우들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막내 신우는 저한테 뭐 선물까지 보내왔더라고요. 지네 오빠 진짜 이혼 당할까봐 겁나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눈앞에서 지네 엄마 생신상이 증발해버린 걸 보고 기가 눌린 건지 몰라도 말이에요. 이래서 약하다고 함부로 보는 것들은 더 강하게 밟아줘야 하나 봐요. 아참,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비교질 해대시던 그 아는 며느리 있잖아요. 재혼한 며느리. 생신상 거하게 차려드렸다더니 그 뒤로 몇 달 안 되어서 또 이혼했다네요. 어머니가 그런 사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참으로 궁금하지만 더 이상 말도 섞기 싫고 얼굴도 보기 싫어서 그만하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저는 남편과 무던하게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도 제가 선뜻 꺼낸 이혼을 암시하는 말에 마음이 불편했는지 되도록 자기 가족들과 엮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제 분도 분이지만 이 사람 딴에는 자기 가족일 텐데 이렇게 생살에 선 긋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저도 좀 가라앉히고 있어요. 아무쪼록 또 그들로 인해 열불나는 일은 없기를 바랄 뿐이에요. 아니, 없어야죠. 있다면 그때는 정말 이혼이니까요.
하여간 한 가정이 이렇게 깨지지 않고 무사히 잘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사람의 눈치와 배려, 양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정이란 게 한번 꾸려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제발 주변에서 불 지피고 땔감 놓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것으로 제 사연을 마칩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랄게요.